안녕하세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엄청 부끄럽네요. 하지만 우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듣는 것처럼 오히려 이 교실에서보다 내 생각엔 2학년 친구들은 덜 부끄러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대답도 해보고 선생님도 들린다고 생각하고 막 수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물어볼 때 질문에 대답도 해보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수업 따라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오늘부터는 생명윤리 중에 삶과 죽음의 윤리, 그 삶의 시작인 출생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으로 인공임신 중절을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허용해야 되는가, 허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스스로 이야기도 해보고 또 듣고 비판해보고 이러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면서 같이 수업 함께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거 뭔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생소한 말이죠. 맞아요. 원래는 뭐라고 불리죠? 낙태라고 불려. 그 태아를 낙 떨어뜨린다는 거지. 태아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 몸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그때 인공적으로 분리시켜서 그냥 임신을 끝내는,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 그러니까 낙태라는 그 표현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단한다, 종결한다라는 걸 조금 더 잘 드러낸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말로 요즘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7반이었던 것 같아요. 7반 통합사회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가 마침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라는 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낙태를 하면 죄를 무는 그런 법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우리 같이 봤던 기억이 선생님은 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재판에 여러분들이 뭐 국민참여재판이어서 함께 참여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뜨겁고 대표적인 딜레마 토론 중에 하나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게 가지는 문제의 뭐 윤리적 의미도 클 거고요. 내가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특히 출생률. 태어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인을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근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살인하는 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태아를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어쨌든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게 하는 행위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삶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인공임신 중절 시술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공임신 중절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딜까요? 오, 좀 아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중국이죠.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해서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그 제도 정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의 수를 낳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술을 더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뭐 물론 PM이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인공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이의 수를 제한하는 거는 뭐 아이를 더 낳았을 때 벌금을 문다든지 또는 뭐 죗값을 치른다든지 이러한 엄격한 제도가 있다면 인공심중절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어딜까요? 선생님 지지난해 알기까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수가 지금 물론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태 시술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인공임신 중절의 수랑 비례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거의 같은 수의 아이가 거의 같은 수로 출산하는 아이와 낙태, 인공임신 중절이 되는 수가 비슷합니다. 뭐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죄에 의한 경우나 아니면 산모나 뭐 아이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수까지 합쳐지면 정말 너무나 많은 수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인공임신 중절 시술을 할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문제지만, 내가 임산부라면, 또는 그런 임산부를 뭐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또는 내가 그런 친구라면, 내는 뱃속의 태아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문제 자체가 살아있는 문제예요. 우리 윤리학이 가지는 실천적 의미 배웠죠. 한치호쌤이랑. 지금 실제로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뉴스는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설명이 돼요. 지카 바이러스라는 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소두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굉장히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거의 이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확률이 거의 낮죠. 이런 경우에도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뜨겁게 얘기가 있었던 낙태죄. 낙태를 하면 죄를 무는 그 형법상에 있는 낙태죄 조항 어떤가요? 여러분, 없어져야 하는 것 같나요?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같은 사람들이 부녀의 촉탁이나 뭐 승낙 등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런 법안 어떤가요? 이게 우리의 자율권 또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누리려고 선택하는 그런 행복 추구권 이런 거에 어긋나는 것 같나요? 우리 선생님이 뉴스 영상을 그 온클 앞에 실어놨는데 잠깐 스탑하고 가서 보고 와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영상 다 보고 뉴스 궁금한 거 간단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뉴스 보고 왔나요? 어때요? 이 한 가지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66년이라는 시간 동안 논쟁이 뜨겁게 있었죠. 그리고 그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사진을 실어놨는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자. 태아도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아이랑 똑같다. 낙태죄를 폐지하자. 여성의 자율권을 존중하자. 이 의견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네요. 일단 선생님 학습지를 보면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인공임신 중절의 뜻이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고 왔으니까 한번 내가 그 재판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참여 재판을 하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적어봅시다. 또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공임신 중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학습지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학습지 적으면서 선생님 여기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현재 법안을 적어놨어요. 현재 법안은 모자보건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그 강간이나 중간간 때문에 임신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에이즈 같이 그런 유전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대신 24주 이내에 태아한테만요. 그리고 형법에서는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또는 그 낙태 시술을 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2년 이하의 징역이었고요. 근데 이게 헌법 불합치에 됐다고 해서 지금 개정될 때까지는 일단 현재 법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람은 이 친절한 청와대라는 요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안을 10분짜리 요거거든요. 요거에 정말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하고 자기 의견을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적어봤나요, 여러분? 어때요? 찬성하는가요? 반대한가요? 왜 찬성하죠? 왜 반대하죠? 이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 한번 자기 의견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아는 생명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태아도 생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닌 세포의 일종인가요? 태아가 그럼 정말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언제부터 가질 수 있는지, 요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죠. 심장이 뛸 때부터요. 우린 심장이 뛰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니까요. 뭐 뇌가 발달할 때부터요. 뇌를 통해서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니까요. 뭐 등등 이야기를 해주죠. 언제부터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간 존재랑 똑같이 바라본다면 그거는 지금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권이랑 동일하게 해도 되는지. 우리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임신 중절을 찬성했다면 어디까지 찬성하는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자유롭게 인공임신 중절 시술해도 된다. 또는 약물을 먹어도 된다.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범죄 또는 경제적 여건? 경제적 여건이 왜인지 경제적 여건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구체화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치관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생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쌤이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수업할 때 같이 보면 참 재밌고 좋은데 일단 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언제부터라기보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태아는 인간일까? 생명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임산부가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출산을 하는 기까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안에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거의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우리 원래 어떻게 생겼나요, 장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근데 아이가 이만한 아이와 양수,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산모가 어쨌든 희생해야 될 거, 책임져야 될 거, 내가 감내해야 될 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항상 그 아이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신체의 일부인 이 자궁을 그리고 그 자궁에 있는 태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신체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9달 동안 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낳고 나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텐데 이러한 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성의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 안에 이 인공임신 중절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왔나요? 애기 너무 신기하죠? 쌤이 이거 영상 고른 이유가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 뭐, 몇 개월쯤 될 때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인공임신 중절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막상 영상을 보니까 내가 그냥 보는 아이의 모습이랑 똑같아. 얘는 인간인 것 같아.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여성의 신체 변화를 보면서 이만한 것들을 내가 감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내 몸은 내 소유인데, 내 인생은 내 자유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인공임신 중절 시술을 할 텐데 그 원치 않는 임신을 꼭 이 여성이 다 감내해야 하는 걸까? 남성이 가지는 자유로운 만큼 여성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찬반 논거 볼 건데요. 찬반 논거 보기 전에 교과서에 짧게 사상가들의 입장이 나와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불교윤리에서는 인공임신 중절을 살아있는 것을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살생. 살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라는 거죠. 요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하죠. 자연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자연법에서 이야기할 때, 이 자연법 여러분 이해하고 있나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들,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향들은 신이 주신 거야. 근데 이 자연법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요 그림 봐서 알겠지만 신을 믿거든요. 신에 따르는 것이 옳아. 근데 그 신을 어떻게 따라? 신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뜻이 담겨 있는 우리의 자연적 성향.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신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옳아. 근데 신이 인간을 만드셨어. 여기에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스럽게 타고 태어난 자연적 성향이 곧 신의 뜻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 타고 태어난 자연적 성향을 실현하는 거. 이게 윤리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이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적 성향이 뭐 있죠? 그렇지. 자기 보존하는 거, 종족 보존하는 거, 그리고 신이나 사회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맞을까?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궁금해하고 핸드폰으로 서핑하고 하는 거 다 3번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면 3번은 별로 나랑 관련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니에요. 3번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죠. 근데 이 인공임신 중절은 자기 보존 또는 종족 보존, 종족 보존이 특히나 종족 보존이라는 이 자연적 성향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죠. 칸트는 뭐라고 할까요? 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정식이 있죠. 보편화 정식이랑 인간 존엄성 정식.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칸트가 얘기하죠. 인간은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이성이 말하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무야. 근데 이거는 정언명령의 형식을 가져. 정언명령이란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형식을 가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정언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무조건. 요거 반대되는 게 가언명령이지. 요거는 가짜야.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뭐뭐 해라 라는 말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얘는 항상 되는 거지만 얘는 뭐 그 상황마다 그런 거지. 항상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적이고 얘는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무조건 반드시 뭐뭐 해라는 이런 형식을 가진 법칙의 정식, 정언명령의 형식, 그거를 줄여서 정식이라고 불리는 걸 두 가지를 얘기하죠. 보편화 결과에 대한 거랑 두 번째는 인간 존엄성이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보편화 결과에 대한 정식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똑같은 상황, 언제 어디서든 전 세계 누구든 다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래도 괜찮은지. 예를 들어서 곤경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이게 뭐 어쩔 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걸 도덕법칙으로 해도 될까라고 했을 때 보편화 결과 정식에 대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때 거짓말하는 사회를 상상하는 거야. 이 사회에 존재하기 어렵지. 어느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 거짓 약속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는 모순적이게 돼. 절대 존재하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안 돼. 그리고 거짓말 한다는 건 내가 지금 당장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뭐 앞에 있는 당사자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 뻥치는 거잖아. 이것처럼 이런 두 가지 정식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인간 존엄성 정식이 우리 생명윤리 단원에서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보더라도 이 인공임신 중절, 인간을 수단적으로 보는 거지.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나한테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생명을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 아니, 이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 자체로 목적인데 절대 안 된다고 하겠죠. 안락사는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명을 수단적으로 여겨? 절대 안 돼. 뭐 유전자 조작, 장기 이식 절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칸트는 여러분들이 한 번 이해를 하면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 인간을 수단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인간 존엄성 정식에 어긋나죠. 그죠? 이렇게 세 명의 사상가가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찬반 논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적어줬던 찬성 논거, 반대 논거 있죠? 그거 한번 내가 얘기했던 논거는 어디에 가까운가,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나랑 반대되는 의견이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해봐야지, 또는 이게 일리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거는요, 아주 큰 두 가지의 가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마 처음 선생님이 보여줬던 화면에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생명의 존엄성과 선택의 자율성이라고 하죠.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 선택은 임산부인 여성의 선택의 자율성. 그래서 이렇게 나뉩니다. 선택 옹호주의라는 이 찬성 입장과요. 생명 옹호주의라는 이 반대 입장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선택 옹호주의 입장을 먼저 볼게요. 선택 옹호주의 입장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이 여성이 임신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봤었죠. 이거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구나 여기 여성 나오지만 특정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임신한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여성이니까 여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죠. 선생님 손은 또 선생님 거, 내 얼굴도 선생님 거죠.
내 자궁도 뭐 내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태아도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인데, 너무 두껍네요. 내 소유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보통 음악을 만들 때도 뭐 어떤 특정 음악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그거를 뭐 스스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리메이크를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음반 안 내고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지 등등 뭐 예술 작품에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뭐든 그러니까 물건들을 봤을 때 생산하는 것은 본인 거죠. 그것처럼 내가 신체를 통해서 만들어낸 생산한 태아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의 권리를요. 그리고 요 자율권 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자율의 차이는 아나요? 자유는 너무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거 생각이 나죠. 막 여유롭게. 자율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어떤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요거 자주 쓰는 말 있는데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줄여서 우리 야자라고 하고 있는데 밤에 남아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들이 타율적으로 야, 너네 오늘은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날이야. 국어 공부 뭐 1교시에는 국어 문제집을 다 풀고 2교시에는 시간이 남으면 영단어를 뭐 50번부터 뭐 120번까지 꼭 외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요? 아니죠. 스스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지, 무엇을 공부할 건지, 이런 걸 정하고 따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세운 규칙, 법칙에 따르는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자율적인 삶이라고 봐요. 우리 학교 교칙에 자율 창의 정직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시기죠. 그죠?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선생님이 임신을 했다면 임신하지 않은 지금과 임신했을 때의 상태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삶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아이가 있는 세상이랑 아이가 없는 세상이랑 내 하루의 일상이 달라지는데 아이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상과는 다른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고 결정짓고 꾸려나가고 꿈을 갖고 이러기 위해서는 인공임신 중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등권 논거가 나오는데요. 아까 낙태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인공임신 중절을 했을 때 처벌받는 대상은 그 낙태죄라는 죄를 처벌받는 대상은 여성이에요. 임신을 한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물론 낙태 방조죄라는 게 있긴 해요. 낙태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 내버려뒀다 라는 그런 죄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성관계를 맺고 뭐 사랑을 하고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거기서 책임져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거, 또는 낙태를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 거랑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여성이죠. 이거는 불평등하다. 뭐 제목에서도 그렇고 이 임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남자 여자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낙태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비교적 이 낙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더욱 누릴 수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논거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정한 조건 하라는 건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범죄의 경우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범죄로 인해 아이가 생겼다면 내가 정당방위로
이 아이를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논 건데요.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다들 알죠.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학교에서 스킨십 하는 거 벌점 주고 하긴 하지만 얘들아 너희 뭐 남자친구랑 스킨십 이렇게 했니? 너희 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뽀뽀는 어떻게 하니? 막 이런 거 우리가 다 간섭하지 않죠. 성적인 부분 하물며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갖고 뭐 아이를 낳고 이러한 부분은 아주 사생활 중에 사생활인데 이거를 국가가 나서서 뭐 죄를 통해 뭐 법을 통해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 아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건 여성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줘야 된다. 요런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근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주디스 톰슨의 바이올리니스트 비유입니다. 이 주디스 톰슨은요, 낙태에 대한 옹호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을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등장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선생님 간단히 이야기 들려주면 어느 날 지금 요거를 보다가 어떤 졸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겠죠? 뭐 졸고 있는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딱 눈을 갑자기 딱 떠보니까 어떤 모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어떤 되게 엘레강스해 보이는 어떤 분과 혈액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내가 딱 일어나니까 세상에나 이런 상황이라니. 이런 상황에 주위를 두리번 하고 있는데 내 옆으로 되게 정중하게 막 정장 차려입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저분이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저희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살리고자 하는 음악 동호회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딱 9개월 동안만 혈액을 연결해 놓으면 신장이 재활하게 돼서 다시 회복하고 바이올린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이 혈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중단한다면 지금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되게 정중하게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살리고자 하는 음악 동호회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채로 연결된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태아에 비유한 거죠. 뭐 나중에는 이 주디 톰슨의 비유가 뭔가 좀 비약이 있다. 어떻게 어느 여자가 자기가 임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관계를 맺겠냐. 이렇게 정말 갑자기 납치당해서 눈 딱 떠봤더니 뭐야? 나랑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왜 임신이지? 이런 일은 보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임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성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 2층, 뭐 3층 중에 눌러요. 근데 1층, 2층, 3층 중에 어딘가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 그래서 우연히 내가 2층을 가게 되면 이 바이올리니스트랑 연결되게 되는 거죠. 막 이런 식의 예시로 나중에 보충, 보완해서 나오긴 합니다. 어떤가요?
내가 임신한 이 아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걸까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했죠. 태아, 나 아까 영상 봤는데 이 현미경으로 아기 커가는 모습을 봤어, 뱃속에서. 근데 이거는 정말 생명이야.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뭐 장기기관이나 세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내가 막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소중한 생명이라고 느껴져.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 라는 게 바로 생명옹호주의,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근거가 바로 존엄성 근거죠.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태아도 존엄하다. 그러므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이거는 무고한 인간의 친성 불가침 논거입니다. 우리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무고죄라는 걸 받게 돼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거니까 뭐 등등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실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아이 자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해코지하거나 피해를 주는 건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태아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